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일장을 저희가 아직 다 완전히 끝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할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 제가 조금 일장에서 아직 조금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은 그 보강 동영상 올려야 될 거 있잖아요. 우리 대선 주간 빠진 거 그때 거기다 첨가를 해서 하고 오늘은 새롭게 2장부터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장은 물론 쫙 다 여러 개 적당히 많이 좀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장의 목적은 무엇을 하려고 좀 상관하면은 이거 네 가지 2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 생명을 이루는 네 가지 매크로몰레큘이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잖아요. 또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그것들의 성격, 과학적인 특성 그걸 알아야 왜냐면 걔네들이 결국은 이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세포라는 건 우리가 머리 위에 딱 떠올려 보면 일단 처음부터 막부터 치잖아요. 막을 쳤을 때 그 막은 이미 일단 그게 뭐지? 지질 중에서 특별한 무슨 인지질이라는 것이 그럼 인지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인 특성을 알면 그 다음에 구조적인 특성을 알면 이제 인지질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대응을 해주는지를 알고 그다음에 그 인지질을 통과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들락날락 해야 되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포도당을 위시해서 ATP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ATP가 뭐지? ATP 우리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지? 근데 이게 막을 통과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막을 통과를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ATP는 맨날 자체 생산해야 되나? 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그 네 가지 고분자 물질에 얘네들이 어떤 근거로 도대체 얘는 뭔데 탄수화물로 칠 거지? 뭐가 어쨌길래? 얘는 뭔데 단백질이지? 뭐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걸 알면 이제 모든 게 딱 혼이 도가 트인다라고나 할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럼 이제 깨우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게 쉬워지는 겁니다. 일일이 하나하나를 짜증나게 외우지 않아도 그 전체적인 모든 특성과 구조와 그런 것들을 알면 이제 대충 여유롭게 무엇이 튀어나와도 그 다음 장부터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포를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유전자를 보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물질들이 마구 그때 조금 편안해지라고 2장을 미리 우리가 일종의 준비운동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왜 괜히 생물학 시간에 이런 화학이나 원자 구조? 무슨 물리학도 아니고 화학도 아니고 우리가 원자 구조를 왜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거죠. 일단 모든 것은 물질이다. 모든 생명체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라는 전제하에 쑥쑥쑥 나가버리는 거니까. 원자, 여기는 핵을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핵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충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근데 여기 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 있지? 왜 이럴까? 핵 안에 뭐가 있지? 핵 안에 양성자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원자의 바깥쪽을 궤도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맨 돌고 있는 전자는 이 전기적으로 한쪽은 양성이고 한쪽은 음성이라서 그럼 얘는 뭐지? 중성자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런 구조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원자는 전기적으로 이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서로 밸런스를 맞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자가 있다고 치면 뭐 산소가 됐든 탄소가 됐든 이제 원소들이 모든 원소는 원자라는 기본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그 차이입니다. 원소하고 원자가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할 때 다 똑같은 얘기인데 산소 하면 일종의 원소이죠. 탄소 하면 원소고 일종의 다른 종류의 원소란 말이에요. 질소 원소야 엘레멘트 영어로. 그 원소하고 원자는 뭐가 다른가? 예를 들면 산소라는 것은 어떤 전자가 몇 개가 있고 양성자가 몇 개가 있는
기본적인 원자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뭐 그런 원자이다. 모든 구성은 원자이라는 것이고 그것들의 개개인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각각 개개인의 이름이 다르듯이 사람은 똑같은데 그런 식으로 원자와 원소가 다른 것입니다. 그거 중요하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생물학 시간에서 아니 하나도 안 중요해. 몰라도 되고 원자와 원소는 다만 혹시 궁금할 경우에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 모든 원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성. 왜? 개수가 똑같거든요.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와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원자의 개수가 똑같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밸런스를 이루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고 전자가 삐져가지고서 집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어디서 길 가다가 줍줍 그리고 웬 길거리에 전자가 떨어져 있지 또 주워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개수가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가 삐져서 집 나가버리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원소라고 하지 않고 이온이라고 얘기해요. 이온.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어떻게 내가 가만히 멀쩡하게 원소를 있었는데 어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양이온이 돼버렸지? 또는 음이온이 돼버렸지? 그 차이인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음이온이 될 수가 있을까요? 계속 찾아다녀야지. 길 가다가 전자 하나 주워와야지. 그러면 음이온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양이온이 될 수 있을까? 전자 못 사게 보면 되는 거지. 너 나가 새끼야 집 나가. 그럼 이제 튀어나가버려. 그러면 이제 나는 드디어 양이온 해방이다 하고 그런 식으로 음이온이 왜 우리가 이온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모든 원소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다양한 원소들의 집합이 분자가 되고 그 분자들의 집합이 고분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탄수화물이니 무슨 단백질이니 뭐 그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출발점 자체가 그런데 이 원소들의 특성이 화학적 또는 물리적 특성이 거의 대부분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전자. 아주 하잘것없는 무게로 치면 이건 정말 너무나 새털처럼 가벼운 무시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소의 무게를 이렇게 측정을 할 때 얘는 아예 쳐주지도 않는 거죠. 워낙 가볍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어떤 특정한 원소의 무게를 내가 어느 정도나 나가나 하고 저울질을 할 때 여기만 보거든요, 보통. 양성자의 개수와 양성자 옆에 있는 친구들, 중립국 스위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성자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무런 전하를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무게만 전부 합하면 전부 그 어떤 특별한 원소의 질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자는 왜 나는 안 끼워주는 거야?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거 뭐 끼워줘 봤자 아무런 대세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원소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해주는 것은 사실 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이번 시간에 화학 결합들. 그러니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이 2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네 가지의 고분자 물질들이 어떻게 다르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가 뭐냐면 어떻게 이 고분자 물질들을 만들었냐라는 거. 결국 이런 원소가 분자라고 하는 조금 큰 덩치가 큰 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냐? 화학 결합을 해야 되는 거지. 2개의 원소 또는 3개의 원소가 서로 막 짝짝꿍을 해가지고 딱 화학 결합을 해서 딱 하면 어떤 특정한 분자가 되는 것이고 그 분자들이 또 모여 해서 또 더 큰 화학 결합을 하면 이제 고분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화학 결합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고분자 물질이 어떠한 종류의 화학 결합을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졌느냐를 알면 또 역시 이 동네를 대하기가 훨씬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화학 결합을 이제 공부할 것인데 그런 화학 결합들을 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이 녀석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자의 상태. 어떤 특정한 원소의 전자의 상태가 원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서론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전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도 돼요, 이거. 이렇게. 다 했어요, 이제. 뭐 종류가 많다. 그럼 많아. 이제 원소 특정은 화학적인 특성은 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데 특히 그 전자들 중에서도 최전방을 지키는 전자들, 그걸 최외곽 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어의 이제 원자 모델이라고 해서 요즘의 양자역학, 요즘 대세인 양자역학 측면에서 보면 이건 정말 우스운, 누가 이게 전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어. 좀 비웃음을 받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뭐 이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무슨 궤도가 있듯이 인공위성이 궤도를 돌듯이 전자들을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각각을 전자의 궤도라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양자역학에서는 이 궤도가 이런 식으로 무슨 인공위성 궤도처럼 평면적으로 절대 되어 있지 않고 무슨 뭐 전자 껍질, 구름 뭐서 화학 시간에 봤잖아. 뭐 이상한 p 오비탈, s 오비탈 뭐 하지만 뭐 다 똑같은 얘기이지만 이게 훨씬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니까 여기서 이대로 이걸 갖고 논의를 하자고요. 그랬을 때 각각의 요 전자 궤도들이 뭐가 차이가 나느냐? 에너지 준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예를 들어서 훨씬 더 높이 쌓아 올리려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쌓아 올려야 궤도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 전자들도 가장 가까운 핵에 가까운 데를 도는 전자들보다 더 먼 데서 이렇게 돌고 있는 전자들은 그들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 거예요. 에너지가 그만큼 얘네들을 돌리기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각각의 이 에너지, 각각의 오비탈 전자 궤도에 채워 넣을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언제나 한정이 되어 있는 거지.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 궤도에는 딱 2개밖에 전자가 못 들어가고 그 다음번에는 8개가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8개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화학 시간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계산을 각각의 전자 궤도에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S부터 해서 P. 하지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이 왜냐하면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들은 다행스럽게도 원자 번호가 그다지 높지 않은 원소들이 전부 다 생명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원자 번호가 낮다는 얘기는 전자나 양성자의 개수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돌릴 전자 개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 결국은 지들이 끽 해봤자 맨 마지막 그들의 최외곽 전자 껍질 거기에도 최대한으로 자기들이 넣을 수 있는 전자는 8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명체에서 8개만 생각하면 있는데 8개. 그래서 여기에 최대로 넣을 수 있는 전자가 8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최대로 채울 수 있는 전자를 맨 마지막 전자 궤도에다가 다 채워놓은 원소들은 자기 할 일 다 했다 식으로 이제 마치 입시 다 끝나고 이제 모든 게 다 지 세상이냐 그 아무것도 이제 하지 않는 그런 그걸 우리는 불활성 기체라고 하거나 하여튼 노블 게스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친구들은 화학 반응을 이루지 않지. 나머지 아직 채우지 않은 원소들은 어떻게 하면 저 녀석처럼 될 수 있을까? 항상 그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원소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 전자, 최외곽 전자를 가장 맥시멈,
여기서 우리는 8개만 생각하면 되지. 우리가 걱정해야 될 원소들은 그게 맥시멈 8개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려고,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만약 나의 외곽 전자를 맥시멈으로 채울 수만 있으면 난 뭐든지 하겠다. 그게 바로 화학 결합을 이 원소들이 이루게 되는 이유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이제 옥텟 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8개만 채우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게 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걸 다 채우면, 왜 그걸 그렇게 채우려고 하냐면 가장 안정적,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엔트로피가 가장 높아진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자연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는 이유도, 화학 결합이 발생해서 어쩌면 화학적인 평형을 이루는 것도 없죠. 마찬가지로 그것이 에너지 준위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엔트로피가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억을 해두고,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이 자기 자신의 전자를 맥시멈 쿨로 채워넣으려고 한다. 우리는 이것을 8개, 옥텟 룰만 기억하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원소들은 전자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기들이 맨 바깥에 있는 전자는 8개밖에 채울 수 없다. 잠시 접어두고 이제 그거 좀 이따 이제 나올 거니까 잠시 딴 길로 가서 이제 동위원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동위원소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보면 그냥 탄소, 여러 가지 다른 원소들이 각각의 자기 자신의 동위 원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의 경우가 이제 가장 유명하다면 유명하달까? 그래서 딱 보면 탄소 있으면 탄소 12, 카본 12, 13, 14 이렇게 3개의 동위 원소가 보여져 있는 표현은, 동위 원소의 이 표만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동위 원소가 뭔지를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탄소 12, 13, 14 3개의 동위 원소라고 딱 제시를 해 드렸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이들이 차이점은 다 같은데 뭐만 다른 거예요. 12, 13, 14 전자 개수 전부 6개 똑같아요. 양성자 개수 6개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매스라고 하는 질량이 12, 13, 14가 무엇을 뜻하냐면 이 각각의 원소들의 질량을 얘기하는, 원자량을 얘기하는 거거든. 질량이 달라지네? 왜 그럴까? 양성자, 전자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왜 질량이 달라졌을까? 답은 하나잖아, 그럼. 중성자가 다르네? 맞네? 중성자가 하나씩 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질은 거의 대부분이 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듯이, 이들을 아직도 자기들끼리 같은 그룹의 동위 원소라는 식으로 이렇게 묶어두는 이유는, 중성자 개수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들은 화학적인 성질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지. 똑같이 우리가 몸 안에서 탄소를 가지고 어떤 대사작용을 할 때 갑자기 탄소 13, 14가 들어왔다고 해서 왜 13, 14가 들어왔어? 안 써. 안 한다는 얘기. 우리 몸은 탄소가 13, 14, 12 그거 관계없이 다 같은 탄소라고 아무런 차별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화학적 성질은 당연히 똑같고, 물리적 성질도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군가는,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거기서 반발을 합니다. 아니, 중성자 개수가 다른데 어떻게 물리적 성질이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감히. 그렇게 보면 사실 맞는 얘기긴 하나, 그게 중성자 개수가 다르다고 해서 아무런 현실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동위 원소들끼리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 그게 부담스러우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래, 물리적 성질은 빼자. 어쨌든 화학적 성질은 아주 완전히 똑같은 그러한 원소들을 동위 원소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위 원소는 뭐가 다른? 중성자의 개수만 서로 다른,
같은 원소. 같은 원소이며 중성자의 개수만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 뭐만 다를까? 이 소위 말하는 원자량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성질은 물론 다르겠지. 조금씩 무거워지는 거니까. 자, 이 탄소의 동위원소는 이 세 가지만 지금 이 친구가 한 98% 이 지구에 모든 탄소들이 한 탄소 12가 한 98점 몇 퍼센트, 거의 99% 되고 나머지 한 1%, 0 정도가 C13, 카본 13이고 이 카본 13은 0.1%, 0. 아주 작아요, 드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셋만 카본의 동위원소냐면 그렇지 않아요. 또 여러 개 있어요, 또 다른 동위원소들이. 다만 그들은 이들보다 훨씬 더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아예 뭐 제거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세 개만 딱 보면 돼요. 이 세 개 중에서도 보니까 카본 14가 가장 이 개수가 적은 퍼센티지가 뭐 0.1%,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구 어디를 가든 간에 이들의 비율은 그러니까 뭐 이 에버리지가 되니까 일정한 거지. 어디를 가든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내뱉는 탄소들의 비율을 조사해 보면 이것이 한번 뭐 98대 1대 무슨 0.2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으면 저기 어디 딴 데 가서 미국 가서 쟤도 똑같은 비율로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전 세계의 이 탄소 비율은 이렇게 똑같다. 동위원소가. 왜 생물학 시간에 갑자기 동위원소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딱 있는 동위원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동위원소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아니고 이 셋 중에 카본 14만이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는 뭐가 다른데 에너지가 조금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의 세계에서는 에너지를 높게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에너지를 방출하고 조금 안정적인 상태로 가려고 하는 그 동기가 상당히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핵 자체가 그 높은 에너지 때문에 훨씬 불안정해서 그 에너지를 자꾸 방출을 해버리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것을 우리는 붕괴, 영어로 decay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는 decay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원상태로, 그러니까 낮은 에너지 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decay를 하면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사능 해가지고서 두려워하는. 왜냐면 그 높은 에너지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못하다가 맞게 되면은 그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의 물질들이, 우리 몸에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두려워하는 것이 피해가. 하지만 양날의 검인 것이 이것이 양날의 검 좋은 표현인가? 그 동위원소 특히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생물학 이게 여러 가지 유용한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위원소를 잠깐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냥 붕괴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인 C14는 붕괴를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해버리고 이렇게 환골 탈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질소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수소의 경우에도 방사성 동위원소인 중수소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많지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유명한 널리 사용되는 동위원소들 중에 몇 가지만 고르면 무슨 인은 32, 33 두 가지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고 무슨 수소, 포틴, 그 다음에 유라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인데 이들의 특이점 뭐냐면 특이적인 반감기를 가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감기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 C14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1g이 만약 있었다고 칩시다. 처음에 방사성 동위원소 1g이 있었다 그러면 이 1g이 그 중에 반 0.5g이 질소로 변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리면 5,000년, 거의 6,000년이 걸리는 거죠. 6,000년이 지나야 그 중에 반이 그동안에 이제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고 붕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질소로 변하고, 아직도 그 6,000년 후에도 아직도 나머지 반은 C14로 푸르덩덩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지. 방사성 동위원소로서. 그것이 바로 반감기라는 것이죠. 그냥 무작위로 이것들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정한 비율로 이것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그 기간이 바로 반감기라는 것이고, 각 원소마다 특이적으로 반감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2 같은 경우, 인32 같은 경우, P32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2주일밖에 안 돼요. 14.3대2. 아주 짧지. 그래서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도, 미국에 있을 때 걔네들 가지고 놀았어. 맨날. 그러니까 동위원소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려면 이런 거 하나 치고, 이제 이런 실드 하나 딱 치고 그 밖에서 막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쉴드를 왜 쳐? 뭐 그까짓 거 하면서 이제 안전불감증, 한국 사람 어디 가요? 안전불감증으로 언제나 일하는 거. 그러면서 할 때 P32 같은 거 일할 때는 정말 뭐 아무렇지도 않게, 왜냐하면 P32는 물론 방출하는 에너지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반감기가 2주밖에 안 되니까 이까짓 거 뭐 하면서, 왜냐하면 놀다가 잘못해서 막 이렇게 흘리고 그러잖아. 이제 잘못해서 오염시키고, 내가 그래봤자, 실수를 해서 오염시켜봤자 한 두어 달 있으면 모든 것이 싹 없어지기 때문에, 진짜로 거기서, 그러니까 P32 같은 경우는 한 두어 달 정도 폐기물된 P32 폐기물, 동위원소 폐기물 같은 것들은 그냥 일반 쓰레기에다가 그냥 거치해서 버리고 그래요. 그 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짧은 반감기인데, 14 같은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될 경우도 있었어요. 일단은 아침부터 바짝바짝 긴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에너지가 높지 않아요, 별로. P32보다. 하지만 내가 만약 이걸 어쩌다가 잠깐 여기다가 나의 실험실 벤치에다 오염을 시켰다. 내 생에 이걸 내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6,000년이 지나봤자 겨우 반 없어지는데. 그래서 정말 신경을 곤두세워서 정말 주의 깊게 해서 진이 다 풀릴 정도로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C14 같은 것들은 한국에서 대학 실험실 같은 데서 절대로 면허를 안 내줍니다. 못 써, 한국에서는 이거를. 그래서 그 정도 그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위험은 무슨, 사실 별로. 얘기는, 포인트는 반감기들이 서로 다르다. 사실 그 반감기가 있다는 걸 가지고 유용하게 우리가 동위원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중수소의 반감기가 다르고 인이 반감기가 다르고, 이렇게 우라늄은 보세요. 와, 반감기가 상당하죠? 한 45억 년쯤 되면 반감기가 한번 다 겪게 되는데, 우라늄은 이 붕괴하는 과정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진솔하게 붕괴하지 않고 2차적인 어떤 붕괴를 거치기 때문에 나부로,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닌 나부로 디케이가 이상하게, 분자량이 이상하게 변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보통 원자량이 반감기일 때 원자량 같은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이유는 이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붕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이걸 쓸 때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단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추적.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무슨 엑스레이 필름으로, 우리가 엑스레이 찍는 것도 결국은 방사성 같은 그 하이 에너지를 추적을 가능하니까 그런 것이고, 비슷한 형식으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실험의 탐침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어디가 있다는 것을 추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탐침의 이 개념인데, 그것으로서 많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 같은 원리로 의료 진단 같은 것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손짓을 하다 보면 얘가 말을 들어. 따라와야지. 그 다음에 또 연대 측정 같은 것을 할 때 카본 데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건 지금 위에
몸 안에다가 펫스캔 같은 거 할 때, 병원 가서 펫스캔 할 때 집어넣는 게 전부 동위원소를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그 동위원소는 반감기가 한 2시간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종의 이 포도당과 비슷한 물질의 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집어넣는데 한 2시간 있으면 우리 몸에서 완전히 전부 다 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왜 사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왜 포도당과 비슷한 물질을 방사선 동위원소의 어떤 형태로 몸 안에다 집어넣고 소위 말하는 무슨 펫스캔이 뭔지 그걸 하느냐. 여기 지금 뭐 이상하게 지금 여기에서 동위원소가 검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펫스캔을 찍었을 때 동위원소가 검출이 되면 무슨 진단을 내리냐 하면은 여기에 뭔가 지금 암이 발생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왜? 그 포도당 에너지원이잖아요. 암은 뭐냐? 계속 세포 분열을 막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몸에 가용한 에너지원 다 지가 다 갖다 끌어다 쓴단 말이야. 그럼 갑자기 원래 정상적으로는 여기에서 그다지 큰 에너지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쪽으로 막 모든 물질들이 모든 자원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면 너 좀 수상하다. 여기서 뭔가 암 세포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펫스캔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걸 가지고서 여기 암 확률 그것이 이제 원리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구글링 해가지고서 위키피디아에서 그냥 가져온 영상인데, 이게 안에 간 특히 뭐 이런 데서 진짜로 암이 그냥 엉망 번져가지고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동위원소들이 검출이 되는 그 영상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하게 동위원소가 사용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식의 연대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14 가지고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한 6만 년까지는 정확하게 이것이 얼마나 오래됐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우라늄 같은 경우는 뭐 반감기가 사실 뭐 반감기 45억 년이나 되는데 4학년까지밖에 무슨 정확한 측정을 못 하겠어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훨씬 긴 기간까지도 반감기가 기니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반감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래? 이 반감기를 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갑자기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갑자기 파보니까 뭐 이상한 화석이 나왔어. 인골도 아닌 것이 무슨 인골 같은 화석이 나왔다고 칩시다. 뭐 화석이 아니라 그냥 인골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 인골이 한 달 전에 죽은 사람의 인골인지, 한 달은 좀 너무 심했나? 10년까지 10년. 아니면 뭐 30만 년 전에 죽은 네안데르탈인의 인골인지 어떻게 알까 우리가 이걸?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아야 할 거예요. 그것에 이 연대 측정이 쓰이겠다는 얘기인데,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원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것이 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없을까? 동위원소를 사용한 연대 측정에. 몰랐어요? 연대 측정 살아있는 사람한테 못하는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나 24시의 나이가 라고 할 때 에이 구라치지 마 라고 할 때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민증 까봐? 민증도 안 가져왔다고 하면은 동위원소 먹어봐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서 동위원소를 매겨놓고서 반감기 측정해가지고 니놈이 진짜 24인지 아니면 뭔지를 알아보겠다는 그런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안 돼, 근데.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왜 안 될까, 그게? 왜? 살아있는 생명체는 동위원소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연대 측정이 안 될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민증 안 가지고 다녀도 되고. 위험해서? 그럼 무시무시한 동위원소를 사람한테 막 먹이면 어떡해요? 위험해서? 아주. 아니면 반감기가 너무 길어서? 반감기 짧은 거 쓰면 되지. 뭐 2시간짜리도 있는데 반감기.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그것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살아 있었더라도 죽기 전에는 일단 죽어야만 그 후부터 이 동요소를 이용해서 연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그런 얘기입니다. 왜? 살아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 C14을 가지고 우리가 연대 측정을 한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살아 있었어. C14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몸 안에서 C14을 측정을 했어. 얼마나 있는지.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방사성 동요소 C14는 바깥에 있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C14와 비율이 어떨까? 다를까? 같을까? 같을 수밖에 없지. 왜? 왜 같지? 순환을 하잖아, 순환.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뭘 한다고? 대사작용을 하잖아, 대사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외부의 물질을 받아들이고 안에 있는 물질을 방출하고 사이클링이 되잖아. 대사하는 물질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비율과 밖에 있는 동위원소의 비율이 같겠지.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측정이 불가능한 거지. 그게 달라야 측정이 되는 거지.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계속 순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탄소들을 다 같이 순환을 시키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 탄소의 일부분으로서의 방사성 동위원소 14도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계속 순환을 하겠지. 그러다가 죽어버렸어. 불행하게도. 죽은 지 1000년이 지났어. 어쩌다가 발견이 됐어. 이 사람의 유해가. 1000년이 지난 건지 100년이 지난 건지를 이제 어떻게 할까? C14를 조사해 보는 거야. 이 사람 안에서. 왜? 죽은 순간, 1000년 전에 죽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탄소를 순환을 못하게 되는 거지. 결국은 그 순간에 이 사람 몸 안에 남아있었던 C14, 방사성 동위원 C14는 뭐 됐다. 그런 거지. 못 나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트랩이 되는 거지,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안에서 트랩이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꼼짝달싹 어디 못 나가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뭘 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이제 붕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남아서. 붕괴가 왜 살아있는 동안은 적용이 안 되느냐? 붕괴하지. 하지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붕괴를 하니까 얘가 이 안에 뭐 똑같아. 비율이. 다만 이 안에 지금 잡힌 C14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 꼼짝달싹 못하고 계속 적나라하게 다 까발려지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이 1000년 된 죽은 유해의 탄소의 비율을 다 조사를 해보는 거지. 탄소 12의 비율은 똑같아. 바깥에 있는 탄소나 이쪽이나 똑같아, 당연히. 13도 똑같아. 뭐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C14의 비율이 이 사람은 바깥에 원래 있어야 될 C14의 비율은 한 0.2%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0.2%보다 훨씬 작은 양으로 있겠지. 왜냐하면 그 중에 그 0.2% 남아있던 그 탄소 C14가 붕괴하기 시작해가지고서 계속적으로 같은 비율로 질소로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반감기만큼의 양만큼 원래 있었어야만 되는 C14가 없어진 거지. 그걸 추적을 하는 거지. 얘가 한 이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이 정도가 비네? 이 정도가 빈다는 양은 얼마나 걸렸을까? 이 정도가 없어지려면 얼마나 걸렸을까? 알 수 있잖아. 반감기를 아니까. C14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거 한 1000년 됐네. 또는 한 10만 년 됐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얘 왜 이렇게 갑자기 질질 매 이거.
왜 못 넘어가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잘못됐나? 아, 또 귀찮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자, 이 동요소 얘기는 거기서 끝냈고, 이제 화학결합을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화학결합이라는 게 결국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분자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화학결합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자들의 그 안정상태, 옥텟 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단 최소한 이 두 개가 그래요. 이 5개가 우리가 생명체에서 듣게 되는 화학결합의 이름들입니다. 이온결합, 공유결합, 수소, 반데르발스, 그 다음에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화학결합이 아닙니다. 하나 어쨌든 매우 중요한 생명체를 이루게 만드는, 고분자 물질을 이루게 되는, 제대로 못된 모양을 이루게 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거 5가지는 최소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이온결합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은 아무나 못해. 이온결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종류의 원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온밖에 없어. 이온만이 화학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온결합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온이 될 수 있는지를 그래서 제가 일부러 흘린 거예요. 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온이 될 수 있지? 나 원소야. 이온이 아니야. 이온과 원소의 차이는 전하를 띠느냐 안 띠느냐잖아요. 모든 원소는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이온은 양전하를 띠고 있거나 음전하를 띠고 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전자를 내쫓았거나 전자를 주워왔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전자를 주워오게 되고 갑자기 이온이 된 친구와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서 전자를 내쫓아버린 친구와는 서로 의기투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인력, 양이온과 음이온은 자연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는 것. 그 인력을 우리는 이온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고, 그래서 이 소듐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나트륨이라고, 더 이상 우리 나트륨이라고 하지 맙시다. 전 세계적으로 소듐이라고 부르기로 이미 몇십 년 전에 결정을 한, 국제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안은 아직도 나트륨하고 그 다음에 이 염소라고 하는 이 2개의 원소가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되면, 왜 이온결합을 볼 때마다 소듐과 이 염소가 항상 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이유가, 이들이 아주, 예를 들어서 소듐의 친구를 사정을 보면 정말 사정이 딱하게 된 게, 얘 하나만 없으면 이거 누락가시처럼 이거 알박기라고 앉아있네. 얘가 여기 와서, 따라서 이것만 하나 없으면 내가 완전히 나의 최외곽 전자는 그냥 8개,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바로 눈에 가시는 거지.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너 어떻게 좀 나가라 계속. 드디어 기회가 금방 생기는 게 쉽게. 그러니까 이 소듐은 아주 쉽게 이온화가 되는, 양이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전자를 잃어버리는 이 성향이 매우 강한 거지. 그 동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소듐처럼 또 다른 원소들도 이 바깥에 돌아다니는 전자가 하나나 2개나 그 정도면은 이거는 아주 쉽게 제거해버릴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양이온화 될 성향이 아주 특성이 높은 거지. 이렇게. 반면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만 더 있으면, 내가 한 개만 더 있으면 8개 딱 채우는데 말이야. 어디 가서 그냥 방황하는 길거리에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전자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자가 하나 툭 튀어나오네? 그럼 금방 주워가는 거지.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식의 이제 원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딱 맞춰주면 양이온과 음이온끼리는 이렇게 끌리게 돼서 이것이 바로 이온 결합의 성질이고, 생명체 내에서의 이 특이점은 이온 결합이 왜 중요하냐면, 이온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물질들은 생명체 안에 들어오면 일정 금방 헬렐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우리는 전해질 또는 미네랄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미네랄 중요해, 우리 영양에 중요하지. 왜냐, 우리 몸은 거의 대부분이 물이거든. 세포 안에 들어가면 거의 물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일단 물에만 들어가면 사죽을 못 쓰게 되는 거지. 왜 그럴까? 그러면 물 자체가 극성을 띠고 있는 물질, 물 분자들은 중성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 아니라 약간의 전기적인 극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전기적으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들이 들어오면 마치 사랑과 영혼에서 그 죽자마자 개털처럼 달려드는 그 귀신들처럼 거기를 다 둘러싸 버린단 말이야. 이온하고. 그럼 얘네들은 전해질 돼가지고 물하고 아주 쉽게 녹아가지고 같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는 그런 물질들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해질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물은 이렇게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O2라고, 그러니까 H2O, O2? H2O라는 이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물은 두 쪽에 약간의 아주 이 은밀한, 이온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온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은밀한 양이온처럼 되어 있는 양전화가 이쪽에 한쪽에 수소 쪽에 있고, 산소 쪽에는 약간 은밀한 음이온화, 음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서로, 한쪽은 음이온 성향, 바깥쪽은 반대쪽은 양이온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양이온이 들어오면 이렇게 음이온화 되어 있는 음전화를 띠고 있는 산소 쪽들이 다 둘러싸서 서로 일종의 비슷한 자기들끼리 어떤 이온 결합 비슷한 걸 형성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음이온 쪽에서는 수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서 이렇게 이온을 띠고 있게 돼서 이게 바로 물에 녹는다라는 얘기죠. 물에 잘 녹는 물질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합, 일종의 화학결합이라는 것은 일종의 본드, 접착제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자를, 그 화학결합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원소들을 주섬 이어 맞춰가지고서 쭉 늘려가는 거니까 일종의 접착제잖아요. 접착제가 그냥 뭐 딱풀도 있고, 슈퍼글루도 있고, 우리가 하는 식으로 이 결합력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온 결합 자체 결합력, 힘이 되게 세? 한번 붙여놓으면 절대 안 떨어져? 그건 아니에요. 이온 결합은 좀 약한 결합입니다. 믿음직스럽지 못한 이온 결합이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얘네들은 그냥 막, 특히 물에 놓으면 그냥 뭐 그대로 다 풀어져 버리는 그런 결합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온 결합은 생명체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화학 결합으로서, 특히 어디냐면 단백질 구조. 단백질은 구조가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별하별 모양을 다 만드는 수 있는 그 능력. 그런데 그 별하별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온 결합에 의해서 그것이 태동이 되고, 또 한 가지 다른 또 아주 눈에 확 띄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중요한 이온 결합이 사용되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DNA,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 유전자가 DNA가 그냥 혼자 딱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절대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얼핏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1950년대쯤 됐을 때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염색체를 딱 추출을 해보니까,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니까 물반 고기반이 되는 염색체가 단백질이 반이고 DNA가 반이야. 이게 모르지? 뭐지? 어쨌든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러면 염색체가 우리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로는 알지. 근데 그 염색체 안에 DNA가 우리의 유전 물질이냐, 단백질이 우리의 유전 물질이냐라고 얘기할 때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는 볼 것도 없이 생각할 거예요.
단백질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일단 거기서 염색체에서 발견이 그만큼 많이 되고 거의 반 이상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단백질이 DNA에 같이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 염색체 안에.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DNA 화학적 구조 때문에 각각의 음전하를 엄청 띄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차, 마이너스 음전하를. 인산기 때문에 그래. 단백질은 그러니까 그 음전하를 상쇄를 할 수 있는 단백질 중에서도 여러 별의별 단백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단백질의 바깥쪽에 양전하를 띌 수 있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DNA로 가서 마구마구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이렇게. 그 단백질의 이름은 아주 유명한 단백질인데 DNA에 가가지고 마구 붙어 있는 단백질들.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 히스톤들을 그러니까 딱 보면 양전하를 띠고 있는 그 아미노산들이 즐비해. 예. 그래서 그 단백질이 이제 가서 저렇게 붙는 거지. 어쨌든 이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연결합이. 이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림이 음전하를 띠고 있는 DNA의 이 골격에 바깥쪽 표면에 양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들이 차차차 붙어서 있는데, 물론 많은 단백질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매우 유명한 단백질이 그 이름이 히스톤이다 라는 얘기고. 자, 공유결합은 10분 있다가